자체 판세 분석을 밝힌 한동훈. 왜일까?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판세 분석이라는 걸. 근데 이거를 툭 던집니다. 오늘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판세 분석을 한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 박빙으로 저희가 분석하는 곳이 전국의 55곳이고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우선 이민찬 대변인. 총괄 선대위원장이에요. 비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판세 분석을 밝힌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맞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아직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판단이 있고요. 이 백중세가 계속되는 경합 지역에서 한 표라도 더 국민의힘에 선택해달라는 마지막 호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200석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200석이 넘는다는 경우는 개헌, 탄핵, 뭐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얘기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의 의석,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 개헌 저지선만 만들어달라는 예. 마지막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4년 21대 국회 민주당이 보여준 의회에서의 의회 독재라고까지 불렸던 그 모습들, 예. 저희는 그 모습은 안 된다. 또다시 민주당에게 200석을 가까이 내준다면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 국민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보시고 판단해서 누가 민심을 받드는 정당인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그 척도는 우리가 황상무 수석 문제나 이종석 장관 문제, 민심의 여론을 반영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산이나 여러 과거의 막말 전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민심을 거스르는 정당, 이 둘을 비교해서 국민의힘에게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의석을 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럼 어렵다. 어렵으니까 힘을 주세요라는 취지에서 55곳의 박빙이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힘듭니다. 힘을 주세요. 이런 취지라는 설명이신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지금 박지원 후보죠? 전 국정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숫자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은 151석 과반수는 당선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총선 후에 만약 패배를 했다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든지 쫓겨나든지 참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여기서 뭐 구체적인 숫자 얘기를 꺼내놓잖아요. 자, 각각의 어떤 판세 얘기를 하는 목소리가 요즘에 종종 나오는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야 정당이 지금 각각 지역구 기준으로 몇 석으로 보는가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총선 D-7입니다. 일주일 남았죠. 지역구 의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300석 기준이 아니고요. 지역구가 지금 254석이잖아요. 요 내용, 그 기준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각각 현재 어느 정도 숫자를 예상하고 있는가인데요. 일단 민주당 보니까 110 플러스 알파. 110에서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이 정도로 보고 있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90에서 100 정도로 보고 있어요. 90에서 100 정도로. 그렇다면은 이게 진짜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국민의힘 나왔고요. 민주당은 내일 또 요거에 대한 판세 분석을 좀 더 자세히 하겠다고 약간 계획이 잡혔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패널 네 분 앞에 제가 판넬을 하나 드렸는데 그 판넬은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각각 분할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역구와 비례 위성정당이 얻을 것 같은 의석수를 다 합해서 그러니까 300석 기준입니다. 지역구 플러스 비례 의석까지 합쳐서 각 두 정당이 몇 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리 질문 드렸거든요. 자, 쓰셨으면 앞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 분씩 한번 볼까요?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부터 좀
요거 좀 당겨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성필 부위원장 작게 보이는데요. 요거 카메라 되면은요 좀 당겨주세요. 크게 좀 숫자 좀 보게. 요 내용 좀 크게 좀 보겠습니다. 우선 강성필 부위원장 우선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요 들고 계세요 계속 네. 카메라 앞에. 저는 이번 그 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국민의힘부터.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상대당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개헌 저지선은 지역구에서도 저는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역대 그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비례에서도 20석 정도는 가져와서 그러면 지역구 100, 비례 네. 20에서 120 네, 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어떤 정당 아예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서 한 30석 정도는 더 가져올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130에 비례대표 21, 그래서 151석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했듯 어떤 경합 지역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최소한 과반은 넘길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민주당은. 과반은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과반 151 민주당, 국민의힘은 120 정도에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편으로 가서 이민찬 대변인도 숫자를 쓰는데 알파를 쓰는데 설명해 주시죠. 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표심 예. 55곳의 결과가 이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지역구에서 90개 안팎 뭐 100개 이렇게 보고는 있다고 하지만 예. 지난주 이제 이종섭 사태 이후 뭐 3월 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아직 민심에 다 반영되진 않았다고 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양문석 사태, 김준영 막말 여러 가지 과거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심에 반영이 되어야지 일주일 동안 이 논란이 어떻게 표심이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예. 저는 의석 차이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앞에 카메라 그대로 주시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00 그다음에 110 썼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보한 게 일단은 저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100석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개헌 저지선은 만들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예. 민주당이 여러 수도권에서 우세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다만 여기서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180석 법리야권이 180석까지 넘는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이나 여러 다 무시할 수 있고 뭐든지 의회에서 또 한 번 의회 독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지금 양문석, 김준영 이 두 여러 논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민심을 거스르는 민주당의 현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알파의 크기는 얼마 정도나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알파가 얼마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서 알파 전 30석 정도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많으면 30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조국 전 행정관은 큼지막하게 잘 보이게 쓰셨어요. 잘 보입니까? 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저 네. 설명해 주시죠. 똑바로 딱 세우시면 카메라 잘 보일 겁니다. 예, 설명해 뭐 주시죠. 제가 보는 건 이제 일단 범진보 진영이 175에서 195. 그럼 그것도 범진보인데 민주당만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20석 정도를 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75에서 20석을 빼거나 195에서 20석을 빼면은 150에서 170입니까? 민주당 자체만으로는? 그럴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151석 과반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게 2020년 기준을 따지고 보면 예.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84석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지역이 어디냐? 한강벨트, 그다음에 금강 라인, 그다음에 낙동강 벨트거든요. 예. 근데 부울경이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7석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7석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어떤 형태로든지 서울 한강벨트가 약간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분의 상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큰 변동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과 유사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 근데 막판 변수는 불경 지역 자체가 약간은 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꽤 계시기 때문에 예. 막판 투표일을 앞두고 결집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예. 좀 불경이 어떻게 변동이 될지 알 수 없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한강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마지막에 소위 보수층들이 그러니까 샤이보수라고 일컫는 보수층들이 아주 접전 지역에서 얼마만큼 투표장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이 남아있는 변수이긴 합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행했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2년 동안
60% 정도의 부정적 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국민들이 잊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의 이런 상황이 가장 깊은 어떤 민심과 여론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변동의 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에서 125가 국민의힘. 네. 아까 다른 분들은 민주당만의 의석수 썼는데 지금 김주옥 전 의원께서는 범야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175에서 195는 범야권 전체를 좀 전망하신 걸로 제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는 숫자를 써주시라고 했는데 숫자 않게 뭐 글을 쓰셨네요. 사실 글만 썼다가 나중에 아, 그러신 거예요? 숫자도 썼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비슷비슷하게 볼 거다 이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결국 어느 정당이 압도적인 우위가 되기는 이번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측인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범야권이 그 당시엔 범여권이었죠. 180석 가까이 그리고 예. 국민의힘이 한 120석 가까이 어떻게 했습니다만 실제 뚜껑을 열어봐서 투표했던 득표율을 보면은 오히려 그 당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몇십만 표 더 얻었었습니다. 아, 표상으로. 표상으로는.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있어서의 박빙 5% 내외의 접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진 곳이 많다. 그렇죠.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에 지금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양문석 부동산 의혹이라든가 그러면 민주당의 그 김준영 그 여성 비하 발언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 서울 경인 지역에 있었던 중도 표심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게 것이고 지금 변수로 남아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직까지 보면은 뭐 대부분 다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은 2030 세대가 아직까지 부동표가 있다라는 측면이 적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문제, 불공정 문제, 예. 여성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55석 전후의 어떤 박빙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조심스럽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 여야를 봤을 때 뭐 저도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측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힘이 선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5만 원 걸겠습니다. 5만 원이요? 갑자기 5만 원 얘기를 해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5만 원으로 밥을 먹는다고요?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다 카메라 앞에. 그러니까 국민의 균형 감각을 믿습니다 했는데 145대 155는 그냥 쓰신 거죠, 그럼? 네, 균형 결국은 감각으로? 이제 일당이 과연 사실은 국민의힘은 뭐 과반을 뭐 사실 언감생신. 그러니까 과반까지는 아무리 봐도 그건 어려울 것 일당은 같다. 정말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렵다. 과연 근데. 일당이 될 수 있을까?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지민 비조라고 하는데 범야권입니까? 범야권입니까? 민주당의 특과 이제 예, 그 민주당이 잘하면 결국은 범여권이 일당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야권이 이긴다 많을 하더라도 적어도 같이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여당이 일당이 될 가능성은 아직도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균형 감각 얘기 꺼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요. 총선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정확하게 맞히신 건지 아니면 어떤 분은 진짜 많이 빗나가신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의 뭐 지지율이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라고 예. 제가 2주 전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러셨어요? 저만 유일하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맞췄다? 저만 유일하게 나머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좀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감 있게 또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쓴 숫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시간이 지나면 다 압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조국 혁신당 얘기 간간히 해주셨는데요. 오늘 공개된 지지율 조사, 그러니까 비례정당 투표 의향 조사죠. 비례정당 지지율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정당 많은데요. 일단 숫자가 뭐 한 10% 이상씩 넘는 정당만 추려봤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위에 있는 정당 숫자를 일단 보시지 말고 숫자만 봐주세요. 14, 24, 25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죠? 정당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대표용 정당이잖아요. 14%. 국민의 미래, 국민의힘에서 만든 정당이에요. 24%. 그런데 조국 혁신당이 25입니다. 지금요. 국민의 미래와는요. 1%포인트 차이지만 물론 오차 범위입니다만 숫자 절대값 자체는 가장 앞서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과는요. 오차 범위 밖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요.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800여 분에게 제주도 전역에 웅령 사이렌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이건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저는 이 부분을 뭐 정치적 수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조국 신당을 찍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 네.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인종 변호사, 지금 김경률 전 비대위원 이 최근에 이 지지율 상황, 조국 혁신당 지지율 상황, 지금 오늘 본 거는 물론 오차 범위 내라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만 절대값 숫자 자체는 가장 높게 나온 25 그리고 24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의 책임이다라고 그랬는데 절반은 국민의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네, 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 뭔가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의정 갈등 이 부분을 컨트롤을 해서 어떤 성과를 빨리 냈다고 하면은 이 정도의 어떤 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와 같은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물가 문제라든가 의정 문제, 의정 갈등 이런 부분이 일정 부분 국민의 불만으로 이 표출되면서 그 조국 신당에 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절반은 이재명 대표가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시키면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다음 친노 불만. 친문이 갈 곳을 잃었던데 대안이 딱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게 나옴으로써 어부지리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남은 시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 물가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의정 갈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 이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김경일 그 회계사가 얘기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인종 변호사 최소한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 책임 같다. 이것도 저기 약간 인정하는 듯한 말씀을 좀 내놓으셨어요. 이런 가운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이게 지금 지민비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이고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을 찍는 거 아니냐 이런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넘어서 지국비조요? 그러면은 민이 국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입니까? 그럼? 그러니까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선택하시는 유권자가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지지율로 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조국 혁신당 관계자의 말이 이래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개혁을 바라는 일부 조국 혁신당 뽑겠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뽑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물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조국 혁신당 뽑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이게 뭐 섞여 있나 보네요. 그럼 뭐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숫자의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 정도의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예.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판을 갖다가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선거밖에 없는 건데 선거의 수단을 잘 못 찾았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분할 투표가 발생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소위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로 싸워 왔는가라고 하는 좀 비판적 의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중도 반윤 정권 심판 이 층들이 쏠림 현상이 확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이게 왜 드러나냐면 부산하고 TK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의 비례 지지율이 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가 아닌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수단을 못 찾았는데 이 수단을 발견하게 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보수층도 마찬가지죠. 일 잘하면 지지했겠죠. 일을 못하는데도 아까 말씀 사과 반성 안 하고 있고 또 어젠가요? 50분 동안 의대 정원 문제 관련해서 50분 동안 담화를 하고 국민들과 토론하지 않는 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서부터 보수층 같은 경우도 안 되겠는데 내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못 찍더라도 비례만큼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민주당의 지역구를 찍지만 그래도 진보적이니까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발생하는 거죠. 비례에서는 국민의힘을 찍지만 지역구에서는 하지만 비례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인 예를 들면 현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을 하는 이런 지층들이 이제 결집하고 모이다 보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비례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잘못을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한 거죠.
그리고요, 지금 두 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서는 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입시 비리 등과 관련된 그 조국 사태가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다시 조국 전 장관이 만든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현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어리둥절하다는 또 반응도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아, 정치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역동적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의미인 걸까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